민주당이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또 정반대의 어떤 그런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합 수익이 생기니까 삥을 뜯을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재건축 초거의 건수제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내놔 하는 거죠. 누가 이거를 살 수 있을까? 난 못 살 것 같은데. 저희 마지막 방송이 23년 초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진짜 우왕좌왕할 때였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어떤 이야기 많이 해드렸어요? 그때 여기 램군 채널 출연했을 때 그때 여기 첫 출연이 그때 23년도 초였잖아요. 근데 사실 랭군님도 잘 아시겠지만 23년도 초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뒤숭숭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둔촌주공 미분양도 그때 좀 있었었고, 이제 4구 타입, 3구 타입 미분양들이 있었었고, 이때 뭐 장위동에서도 미분양들이 있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막 요즘 뭐 부동산 얘기하면 막 욕하기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마 그때 잘은 모르겠지만 제 채널 올라갔었던 거, 제 영상 올라간 것도 댓글이 뭐 지금도 또 부동산 또 사라고 그러냐, 아마 이런 댓글이 달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결과론적인 거겠지만 당시 이제 그때 제가 사라고 했었던 내용을 듣고서 실행을 하셨었던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실 거고, 그게 또 뭐 분위기가 좋을 때는 또 좋아요 좋아요 하다가 좀 안 좋아지면 또 나빠요 나빠요 하다가, 사실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어떨 때는 좋은 놈이 됐다가 어떨 때는 나쁜 놈이 됐다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경하게도 받아들이시네요. 뭐 정책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 자체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뭔가 또 정반대의 어떤 그런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많고, 뭐 아직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하반기가 되면 이제 또 뭐 억제 정책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걸 희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규제 정책이 될 거라는 인식들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나가 봐야 알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 선거,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았었을 때 수요 억제 정책, 즉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도 했었었고, 공약집에서도 수요 억제 정책에는 공급 정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진보 정부이긴 하지만 그 어떤 보수 정권보다도 보수적인 정책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항상 이제 저 같은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과도한 정부의 개입들을 좀 막고, 즉 다주택적 규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을 만든다.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로 이제 시장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던가 좀 공급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즉 100년 대계를 보고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일단은 공약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 공약대로 이행을 하냐 안 하냐는 일단 차치한다 하더라도 공약 자체는 대단히 이제 수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말하던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아까 정부에서 수요를 이제 억제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말로는 이제 공급을 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수요를 억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공급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서울 내 공급은 또 거의 없잖아요. 뭐 3기 신도시 맨날 이야기하고 재밌는 게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뭐 민간 업체들은 하나같이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지금 충분하다. 왜냐하면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둔촌주공 이제 입주 있었으니까 뭐 좀 충분히 4만 이상 있었고, 내년에도 뭐 한 2만 얼마가 있는데 최근 2년치랑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년 27년부터는 이제 또 3기 신도시 입주 시작한다. 그럼 매년 또 4만 세대씩 넘게 공급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걸 보면은 서울은 또 4만이 넘게 필요하고, 또 경기도는 또 그 나름대로 한 6, 7만 이상 매년 필요한데, 서울 이야기를 쏙 빼고 그냥 갑자기 경기도에 필요한 양을 합쳐가지고 27년부터는 한 4만 세대는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공급을 하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을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라고 좀 보세요. 진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좀 까다롭게 뭐 진행한다고 보세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제가 메인 분야가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언론사 행사들 이제 쭈루루룩 예정되어 있는데 그 코엑스에서 강연할 때 강연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딱 때마침 어제 제출을 했어요. 강연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정답을 미리 공개하면 조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만 어쨌든 자세한 사항은 내용 봐야 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원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요원하다. 왜냐하면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정부는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을 보게 되면 이제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공약이 있어요. 근데 뭐 훌륭한 유권자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책 공약집 원문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자면 그런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라는 말은 있지만 앞에 사족이 붙습니다. 공공성 확충을 동반한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뭘까요? 뭐 기부 체납하고 그렇죠. 임대주택 짓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우리 공공성과 함께 가겠다. 공익도 외면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 내놔라 이거죠. 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진짜 뭐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하면 돈 내놔라 라는 거죠. 내가 허가해줄게 돈 내놔 라는 건데 세상 공짜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딜레마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공짜 용적률이라는 건 없거든요.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용적률을 더 주면 그건 진짜 공짜가 맞죠. 하지만 우리가 땅 기부 체납해야 되고 공공시설들 특히 서울시가 요즘은 뭐 요구하는 게 데이케어 센터 내놔라, 임대주택도 많이 지어라, 그것도 임대주택도 동호수 섞어라, 소셜믹스 강조하고 최근에 논란됐었던 게 잠실조공 5단지 같은 경우는 한강변 임대 내놔라 라고 하니까 막 그냥 막 뒤엎어진 건데 이거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그 꼰대들 때문에도 막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제가 뭐 서울시는 모르겠어요. 서울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만 들어갔다 하면 설계가 다 엎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정부가 앞장서서 임대주택 더 삥을 뜯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임대주택도 원가 인정이 안 돼요. 임대주택이 뭐 사람들이 이거 위해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임대주택 공사를 해서 지으면 당연히 뭐 임대주택으로 갔다 우리가 폭리를 취할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도 원가는 인정해 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가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가 뭐 표준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는 이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가요. 근데 이게 하도 임대주택 원가 현실화해달라니까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바꾸겠다라고 일전에 발표는 했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문제가 기본형 건축비로 갔었을 때도 공급 면적 기준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은 임대주택 매입 금액에 포함을 안 시켜줘요. 근데 사실 지하 땅 파는 게 공사비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주택 사람들은 주차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임대주택 사람들은 커뮤니티 이용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또 분명 뉴스에서 나올 거잖아요. MBC, KBS 9시 뉴스에 저기 모 단지가 커뮤니티에서 막고 지하주차장 못 쓰게 해서 천민자본주의 막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사실 그거 차별을 주면 안 되고 내장제도 똑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임대주택은 퀄리티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똑같이 지어야 되고 그런데 공사 원가는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임대주택 한 세대 만드는데 마이너스 1억에서 2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500세대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 500세대를 짓는데 최소 500억에서 1000억의 손실이 조합한테는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줄 알았더니 땅 뺏기고 또 임대주택 지었는데 그 임대주택조차도 원가 인정도 안 해줘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 그래서 사실 막상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 받으면 일단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건 맞아요.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이나믹하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들이 늘어나고 임대주택 늘어나면 단지 퀄리티가 솔직히 말하면 좋아진다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받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얘기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말만 있으면 너무나도 환영인데 이제 공공기여와 함께하는
인센티브 완화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또 잘 추진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뭐 상식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인데, 최근에 진성준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은 부과시켜 봐야 된다. 일단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 상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재건축 추진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 양립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공급 활성화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분담금 폭탄이냐 부담금 폭탄이냐라고 얘기해요.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일반 분양도 없고 분양 수입이 없으니까 분담금이 너무 높아요 라고 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 안 되잖아요. 근데 사업성 없는 곳들은 제초안 아무리 그래도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제초안이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가는 곳들한테 사업성을 주겠대. 물론 뭐 기부채나 공공기업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얼마나 사업성이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성이 개선돼서 간다라고 가정해보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조합 수익이 생기니까 삥을 뜯을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내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담금 폭탄이 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아예 약간 뭐 돼지를 열심히 먹이 줘가지고 포동포동하게 살찌운 다음에 도축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진짜 공급 활성화가 되는 건지, 아니 하겠다라는 건지, 정비사업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요염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소장님 말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또 판단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럼 공급이 잘 안 되겠네. 생각대로. 그럼 그게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겠네. 근데 또 최근에 또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저 볼 때마다 막 제가 매달 그거를 한 300개 이상을 손으로 쓰거든요. 그 매물을. 한 중층 이상한 매물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근데 매달 했을 때, 그래, 5천만 원 올랐네. 지난달보다. 뭐 1억 정도 오를 수도 있지. 제가 딱 봤는데, 8억? 몇 개 딱 클릭했는데, 제가 막 짜증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클릭하는데,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 조금 입지를 낮추니까 그나마 1, 2억. 진짜 이거 애교 수준이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가 들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내 집마를 하려는 분들은, 지난달까지 호가가 뭐 얼마였는데, 5억이 올라와 있는 호가가 있으면 실거래가 대비 이거를 살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을까? 누가 이거를 살 수 있을까? 난 못 살 것 같은데. 진짜. 그리고 나 심지어 이걸 자신 있게 사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호가 그냥 사세요. 5억 뭐 얼마든지 내면 되죠. 이 말 절대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해야 될 분들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야, 이분들 매수 시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조금 뭐 조언을 해준다면. 저는 일단은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뭐 제 말이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 얘기 보다 보면 부동산 가격 거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부동산 가격 아예 거품 정도가 아니라 폭락한다, 떨어진다,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항상 저는 주어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부동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는 되게 막연한 거고,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일단은 당장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지방 같은 경우는 묻지도 않아요. 안 그래?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건 서울이에요. 묻지를 않아. 네. 지금 지방 너무 올라서 사야 될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방은 지금 급매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득이 적어도 살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다들 물어보는 데 자체가 1급지. 서울에서 1급지죠. 여기서 말씀하셨죠. 진짜 1급지. 아니 좀 더 넘어가 봤자 2급지. 이런 데지.
좀 뭐 서울에서도 뭐 노도강 여기는 아직도 전고점 대비 2021년도 대비해서 여전히 뭐 1억에서 2억 뭐 심한 데는 뭐 3억 마이너스인데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네, 거기를 아무도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서울 집값 너무 비싸요라고 하면 아직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억인 데가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가 어딘가요? 저희 노원구에 뭐 단지가 있는데 하면 에이, 뭔 소리예요? 뭐라겠죠. 그렇죠, 그렇죠. 전 거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진짜 저렴한 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저기, 우리 지방에 가면, 지방 얘기 나오는 순간 싫다라는 거죠. 즉, 대한민국에 주택이 2천만 호가 넘게 있어요. 네. 그 수많은 주택들 중에 왜 내 집이 없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전체 우리 주거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주택 비중이 16%예요.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네. 근데 참고로 여기 있는 서울의 주택이 16%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서울에서도 빌라 이런 것도 포함된 수치거든요. 근데 서울의 빌라 지금 저렴하잖아요. 서울의 빌라 쌉니다 라고 하면 또 거긴 관심 없잖아요. 지금 빌라 역대급으로 저렴해요. 그럼 이것도 뭐 올라는 가겠죠. 그러니까 사세요 라고 하면 소장님 저는 거기 싫어요. 지방 가세요. 거기는 싫어요. 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라는 존재를 놓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 11%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신축, 구축을 논외로 치고 일단 서울의 아파트라는 존재가 한 11%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주택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노원구 아파트 저렴해요 라고 하면 또 싫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가 상위 몇 퍼센트 매물이냐를 생각해보면 장난 아니죠. 굉장히 높죠. 일단 평균이랑은 나는 벗어난 상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싸기를 바란다라는 게 그게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안 사도 돼요. 기다려도 돼요. 다만 내가 거주하려는 나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연고지가 뭐 지방 어디 중소도시야. 그러면 굳이 내 집 마련 급하게 안 움직여도 되죠. 그러면 이 얘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나는 직장이 서울이야. 난 서울에서 계속 살 거야. 난 지방으로 밀려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빌라 사고 싶지 않고 아파트,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되고 또 입지도 좋아야 돼. 그런데 가격까지 싸기 바라면 그쵸, 그건 욕심인 거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희소성과 이제 연결되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아파트 상품은 한정돼 있어. 근데 결국 가격이라는 건 교집합이 높을수록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교통도 좋아야 돼. 여기서도 또 1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내야 돼. 역세권이어야 되고, 또 이 라인도 좋았으면 좋겠고, 2호선 라인이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뭐 학군도 좋아야 되고, 숙세권이었으면 좋겠고, 이걸 다 맞추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 가격, 그런 교집합이 높은 주택 가격이 지금 솔직히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부담되는 금액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좀 기다리다 보면 떨어질 것 같은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해집니다. 이분법으로 가잖아요. 내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투자로만 생각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마포구나 성동구도 지금 이제 25억 시대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신축 아파트 30평형대는 25억이고 25평형도 뭐 이제 20억 찍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돈 가지고서 내가 이걸 뭐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럼 내가 뭐 25억을 짜리에 신축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었을 때 대출도 껴야 되고 이자를 매월 얼마를 내고, 그랬을 때 내가 이게 얼마가 올라가야지 수익률이 맞지라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건 머리로 계산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마포구나 성동구는 양반이죠. 지금 잠실은 뭐 33억 다시 돌파하고 있고, 지금 강남권역은 뭐 그냥 뭐 40억, 50억, 뭐 60억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게 내가 이거 얼마에 사서 취득세도 얼마를 내고 이런 거 뭐 주판에 튕기기 시작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는 양자택일로만 가는 겁니다. 나는 여기 꼭 살고 싶어.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은 전세 끼고 샀다 하더라도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갈 때쯤 아니면 중학교 갈 때쯤에는 이 지역 정도의 학군으로 이제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전세 끼고 사놨다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빼주면 돼. 그러면 이제 심플해지는 거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도 집값이 더 올라가냐 떨어지냐만 생각해 봤을 때 더 여기서 떨어질 것 같진 않아 하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계산이 심플해지지. 이게 뭐 투자 수익률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사실 좀 이해는 합니다. 한두 달 전 가격도 아니고요. 불과 일주일 전, 아니 심한 경우는 바로 어제 보던 매물이 금액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솔직히 저도 뭐라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입지는 꼭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래도 선택을 하셔야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딱 지금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가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상태, 상황, 목적 이런 것들을 결부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좀 더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자면 다들 어렵게 고민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다 보면 다들 일단은 질문 자체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는 묻질 않아요. 소장님 저 얼마 있는데 어디를 사는 게 최선일까요?를 물어봐요. 그 사람이 살 마음을 딱 먹은 거죠. 그 일단 사람이. 살 마음을 먹고서 일단 오는 게 지금 시장인데, 그렇게 살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로 올까를 좀 그걸 좀 더 풀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솔직히 그 사람들도 부동산 매수하려고 오긴 왔었지만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결정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판단들을 하느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 보게 되면 코스피 3000 돌파, 아 최근에 좀 좋죠. 3100 돌파 이러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코스피 5000 시대 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5000까지는 모르겠지만 5000 간다 했으니까 뭐 3000은 가겠지 하면서 일단 갔고, 5000까지 간다 했으니까 4000까지도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막 돈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이 불과 한 달 전과 지금 비교했었을 때 갑자기 기업 재무제표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사실은. 네, 실적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대외 환경이 좋아졌나요? 오히려 대외 환경은 막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치고받고 있고 뭐 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이벤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도 항상 막 말들이 막 오늘의 트럼프 막 이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예측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코스피가 그냥 막 달려갑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지금 또 뭐 이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하죠. 근데 지금 코스피가 막 드디어 코스피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국내 주식 시장에 뭐가 달라진 거는 없어요. 딱 하나 달라졌죠. 사람의 마음만 달라졌죠. 대통령이 달라졌죠. 아, 그 달라졌네. 대통령이 달라졌고, 아까 말씀하신 건 사람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대통령이 바뀐 거에 따라 사람 마음이 왜 바뀌어졌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지금 얘기 나오는데 추경 35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민생 뭐 소비 회복 쿠폰 뭐 25만 원씩 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돈이 풀리게 되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즌 2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도 그걸 했었죠. 코로나 때도 뭐 재난지원금 막 뿌리고, 사실 저는 그때 재난지원금 못 받긴 했지만 그때 뭐 조건에 뭐가 걸려가지고 뭐 부동산 이게 우리 항상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현금은 많지 않은데 그 좀 용돈 좀 받나 했더니 용돈 또 못 받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 상위 10%인가는 15만 원 준다라고는 하더라고요. 15만 원 뭐 열심히 세금 낼 거 축적하려고 받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이 이렇게 풀리고 지금 금리는 역대급으로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떨어졌고, 근데 대출금리는 안 낮아졌거든요. 은행에서 인위적으로 막고 있으면서. 근데 예금금리는 박살났어요. 지금 은행들 예대마진 격차는 장난 아니거든요. 은행들은 아마 지금 너무 좋을 거예요. 은행은 좋지.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인이 안 좋은 거죠. 네, 은행 입장에서는 뭐 예금금리는 뭐 이제 반영 싹 해가지고 적게 받고, 대출금리는 낮추려고 했더니 아이고 정부가 낮추지 말래. 그렇죠.
아이고 낮추고 싶었는데 내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 낮추고 싶었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통제하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낮추고 싶었지만 눈물 흘리면서 4% 초반대로 받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2금융권이 좀 더 싸게 나와요. 2금융권에서 3% 후반대는 있는데 오히려 1금융권은 4% 초반을 받아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예금 금리는 답이 안 나와. 지금 뭐 금리는 더 낮아질 것 같아. 돈은 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통장에 돈 쌓아놓으면 바보가 될 것 같다라는 게 근본적인 심리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은행에 돈 내가 10억 넣어놓기보다는 주식으로 넣어놓든 부동산으로 바꿔놓든 결국 부동산의 최대 장점이 뭔가요? 인플레이션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셋 파킹, 인플레이션 해지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론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공급량이 적어요. 2026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 같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 보고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근본적인 공포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냥 잡는 거고 어차피 잡을 거면 지방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것도 학습 효과인 거죠. 그 전 정부를 보니까 강남이 또 폭등하더라. 그럼 강남 갈 수 있으면 강남에 가고 근데 강남 3구랑 용산구는 토지 거래가 묶여 있어서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뭐 광진구, 동작구 이런 식으로 그 주변으로 갔다 또 퍼져나가고 지금 그게 현재 사람들의 행동 원리인 것이죠. 혹시 하반기에 뭐 혹시 모를 변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앞일을 알 수가 없지만 좀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뭐 규제를 안 한다라고는 했지만 진짜 안 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긴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도 집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고 무엇보다도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도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분명 비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조차도 야, 부동산 가격 안정시켜달라고 뽑아놨더니 무대책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막. 패닉 바잉 시즌2, 뭐, 문재인 시즌2, 뭐, 이재명 랠리, 막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야, 너 이래도 규제 안 해? 라는 식으로 막 살살살살살 긁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책을 뭔가 펼친다. 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늘릴 수는 있죠. 항상 그랬거든요. 2017년 파리 대책 발표하고서 잠깐 늘렸다가 그 다음에 폭등하고 2018년도 9.13 대책 나오면서 또 늘려 있다가 그 다음에 폭등하고 2019년 12.16 대책 나오면서 또 늘렸다가 그 다음에 폭등하고 이게 항상 이런 진폭을 정부 규제로 갖다가 일시적으로 뭔가 빵 터트리면 아야 하면서 일단 살짝 멈췄다가 그런데 왜 다시 올라가느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규제를 세게 팍 때려요. 그럼 규제를 두들겨 맞은 곳들은 멈춰버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서울 25개구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싹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서울이 일시적으로 거래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거래가 안 되고 다들 뭐 이제 뭐 핵폭탄급 정책입니다. 뭐다 언론에서 뭐 그때 당시에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면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다가 근데 잔금 일자가 꼬인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안 팔리는 거 어떻게 해요? 금매로 던져야 되고 금매로 던진 거래들 보면서 자 이거 봐라 드디어 효과가 나옵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은 또 지금 사면 안 되겠다 라고 기다리다가 기다림의 텀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체 25개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 아니면 경기권역에서는 뭐 광명, 하남, 뭐 과천 이런 데들도 같이 묶었거든요. 이래 버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닌 경기도들이 팍팍팍팍팍 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뭐 일명 수용성 있었잖아요. 수원, 용인, 네네. 성남. 이거 여기가 막 우리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하면서 그동안 안 올라가다 지금이니 하면서 올라갔죠. 자, 규제 프리 지역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사세요 라는 식으로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경기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 돈이면 서울 가지란 얘기가 언젠가는 나와요. 그렇죠. 물론 서울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이제 나중에 산 사람들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아니라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라든가 양도세 중과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종 규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집값을 내가 이 돈 주고 갈 거면 뭐 또 서울 가지라는 생각이 하다 보니까 다시금 우리 이제 쿨타임이 온 거죠. 이제 풍선 효과가, 이제 서울이 쫙 올라가요. 풍선 효과를 누르니까 이제 서울 규제로 누르니까 풍선 효과 여기에 치고 올라가. 근데 여기 올라가다가 이 돈이면 서울 가자면 서울이 다시 올라가. 이게 계속 그동안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규제가 튀어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눌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눌림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집값이 잡히는 거냐,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면 진짜 그때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뭐 근데 그런 타이밍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사실 이젠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당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봤을 때 그전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딱 지정하면서 가격이 한번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면서 오쏘공 얘기 들리고 가격이 팍팍팍팍 치솟아 올라가니까 오세훈 시장 뜨거 하면서 재지정, 그것도 확대 재지정했잖아요. 강남 상구랑 용산구를 싹 지정해버렸어요. 그런데 강남 빠졌나요? 근데 뭐 아무 영향이 없던데요. 네. 유일하게 뉴스에서 빠졌다라고 기사 나온 데가 잠실뿐이었어요. 네. 잠실 그때 막 33억 갑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20억 후반대로 갔다가 가격이 좀 빠지고 그랬다가 그때부터 마포구 성동구가 지지부진했다가 풍선 효과 덕분에 지금이니 하면서 강남 상구랑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20억 언더 매물들이 되게 많았었다가 다 치고 가면서 이제 25억 시대가 열렸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실 가격이 막 30억, 뭐 32억, 33억 이러니까 지금 마포 성동구랑 잠실 격차가 10억 넘게 나니까 사람들이 야, 잠실 이게 맞나? 마포 성동이 저평가인가? 막 이런 고민들 하다가 마포 성동, 잠실은 쭉 오히려 빠지고 마포 성동이 치고 나가니까 이 돈이면 잠실 가지가 또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 일로 갈 거고 이러면 또 절로 갈 텐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사고 싶은 수요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었던 게 주어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결국은 잠실이야. 결국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여기서도 내가 사는 게 싸게 사는 건 아니야. 이미 뭐 역대급으로 내가 비싸게 사는 거야. 근데 더욱 비싸질 것 같아.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뭐 정책적으로 규제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정책을 좀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그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게 꺼질 거냐 말 거냐 그건 그때 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래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사실 어려운 질문만 제가 잔뜩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소장님한테 그냥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 답변 못하는 거를 그냥 이제 워낙 또 시장을 많이 바라보시니까 이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 또 시청자분들도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겠으나 분명히 뭔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은 저는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짚으면서 또 선택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